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능은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수능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수능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까? 자녀분들이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들으니까 자녀분들이 수능을 무사히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 1부 2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중국이 어떻게 부상을 했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애국주의라는 그 요소를 이용해서 당과 국가를 동일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와봤는데, 자, 일단 3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나요? 제가 이제 지난번이 2부구나. 2부에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하고 공산당을 동일시 시킨다.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를 구분 못한다.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다르게 강박적인 민족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인과 중국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분짓는 게 굉장히 강하고 또 중국인만이 이 세계에서 되게 가치 있는 인종이라는 그런 생각이다. 근데 미국인들은 사실 샐러드 보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인종이 상관없이 한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할 만한 역사가 없기도 하고. 일단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사실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왜냐면 앵글로색슨 백인과 그 다음에 뭐 금발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큰 그 이점을 갖고 있다. 미국 사회 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다 어차피 백인이고 금발이고, 뭐 다른 아이리시 계열이라던가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좀 소외를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많으니까, 특히나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들은 되게 차별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아메리칸이고, 그다음에 뭐 누구나 차별 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플러스 아메리칸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쵸. 이제 중국의 문제는 중국인들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원래는 한족만 그랬다가 이젠 점차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한족에서 소수민족,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퍼져나갔냐면은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까지. 근데 이게 아마 미국이 그런 스탠스로 바뀐 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소련의 붕괴 이후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소련이랑 싸웠던, 그러니까 이 세계 두 가지 슈퍼파워가 있었잖아요. 미국이 초강대국이었고 소련도 초강대국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가 막 뭐 종북 빨갱이 뭐 이렇게 몰아가는 것처럼 그쪽에서도 너 공산당원 아니냐, 커뮤니즘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자기네들이 최고다, 우리는 소련과 달리 뭐 아메리칸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물론 민족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을 많이 썼고, 근데 소련이 없어지면서 자기네들 혼자 초강대국이 되니까 이제 길게 우리가 이 집권을 하려면, 그러니까 망했던 로마와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진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집권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나온 아이디어가, 우리는 힘을 숨기고 모두가 평등하다, 뭐 평등한 상태에서 거버넌스를 이용해서 세계를 뭐 지배는 아니더라도 운영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으면서 불편할 수도 있는 게 아니 뭐 자기들은 백인들은 안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 그러니까. 뭐 미국 애국주의는 괜찮고 중국 애국주의 안 된다는 건가 싶은데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애국주의라기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그런 뭐 인종 백인 우월주의 막 폭동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럼요. 막 아시아인 많이 때리고 해서 한국인 피해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정부가 용인하거나 아니면 부추기느냐, 그 여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인민일보가 말은 국가 기관지는 아니라고 해도 인민일보 같은 데서 충분히 그런 민족주의적인 거 막 자극하고, 예를 들면은 한국이랑 사이 안 좋아? 예를 들면은 한한령도 금지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중국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한국 뭐 문물 같은 거 금지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 알아서 닫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라는 거냐가 계속 중국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가 그런 민족주의적 행동을 용인하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하는 건 문제인데, 뭐 개개 국민들이 뭐 어느 나라든 그 자기 나라의 그 애국심으로 사고를 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만, 중국은 좀 그걸 용인하거나 아니면 관영 매체가 나서서 자극하거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그거를 약간 정치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좀 문제가 있죠. 맞아요. 그게 어디에서까지 나타나냐면은 그 애국주의 교육이, 중국 내 애국주의 교육이 1991년도부터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 해외를 나가서 거주하는 뭐
중국계 미국인 아니면 중국계 뭐 호주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화교라고 우리가 그쵸 화교라고 하잖아요. 음. 이분들한테 애국심이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좀 놀랐던 게 그 중국계 머머인들 만나면 차이니즈라고 자기를 소개하긴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건 좀. 그 애국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한창 중국,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 중국계 그 뭐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 비하하는 발언인데 중국 동포들에 대한 그런 차별적인 시선이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부추기는 짤 중에 하나가 예전에 뭐 다큐멘터리였나? 뭐 이런 거를 찍은 스크린샷이 돌아다녀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편할 때는 우리는 한국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보험료 같은 거 해야 될 때 내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될 때는 한국인인데 막상 중국 편을 든다. 나는 중국인이라고 불러달라. 저도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조이텐이라는 미국의 되게 유명한 중국계 미국인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조이텐이 아니라 에이미텐 죄송해요. 이분이 쓴 책 이름이 조이럭 클럽이라는 책인데 들어봤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 진짜요? 네. 조이럭 클럽이라고 엄청 유명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국계 미국인들 이야기인데 이제 차이나타운에 사는 그런 중국인들 얘기예요. 근데 이게 1세대, 2세대 사실 미국이나 뭐 아니면 서구 국가로 맨 처음에 이주한 중국인들은 중국인이죠. 그 사람들은 완전히 중국인인데 사실 2세대부터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교포고 그 문화에 약간 녹아들잖아요. 살고 있는 문화에. 근데 여기 이 책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거를 중국에 대한 그 고국에 대한 그런 향수나 이런 거를 엄마 아빠 계속 주입시켜요. 그러니까 애한테 계속 중국어 쓰라 그러고 중국어로 이거는 뭐라고 한다 그러고 중국 전통을 너가 지켜야 된다고 문화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사실 그게 개인한테는 뿌리일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이런 애국주의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뿌리라고 해봤자 사실 애국주의 같은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 중국 정부가 이런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과 중국을 구분짓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남궁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얼마나 그거를 계속 부추기느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인들은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한테까지 그 애국주의를 부추겨서 결국에는 공산당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걸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를 되게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실 중국에서 그 해외 중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원래는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면 얘네는 그걸 배신자라고 불렀으니까 공산주의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되게 망명 신청을 대부분은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아니 몰래 나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변절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2000년도부터 조금씩 변해요. 이 해외 중국인을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데 2011년도에는 완전히 수정을 해요. 이 태도를. 어떻게 수정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도움이 된다고 얘네들이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호주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주자 대부분이 처음으로 대거로 들어간 게 1989년도 그 천안문 사태 때예요. 당시에 이제 호주의 호크 총리라는 사람들이 호주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안 돌려보내겠다 이러면서 다 받아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42,000명이 영주권을 이때 취득해요. 진짜 많다. 진짜 얼마 많죠.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거기에 가족인 10만 명이 이주해요. 호주로. 그러니까 거의 14만 명이 한꺼번에 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교수도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결정을 되게 존중했대요. 근데 이 교수가 지적하는 거는 그때 그 결정이 지금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호주 정부가 그걸 어떻게 봤냐면 얘네가 학생들이었으니까 얘네는 그래도 돈이 조금 있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돈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규 대학이 아니라 그런 어학당 이런 거구나. 어학당 이런 거에 단기 어학연수 과정을 밟는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치적인 망명자들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돈이 없고 약간 일을 하려고 이거를 꾸며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물론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되게 차별적인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가 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왜 호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한마디로 중국의 뭔가
뿌락칠 수 있다, 스파이일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왜냐면은 없을 수는 없죠.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도 어디 외국에는 분명히 그 정보원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게 제일 유용한 건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유용할 텐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서구 나라에서 백인을 정보원을 두는 건 쉽지 않겠죠. 거기 가 있는 한국인 대학생을 활용하는 게 낫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렇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서구가 평상시였으면 이런 책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나왔어도 거의 반응을 못 일으켰을 것 같아요. 이거 인종차별적인 책이라고 난리가 맞아요. 났을 텐데, 이게 널리 읽히고 지금 반향이 있으니까 한국까지 온 거겠죠? 여기서 해밀턴 교수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인종차별적이라는 거를 중국인들이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는지. 그러니까 중국인들 너네 아시아인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라는 인종차별적이다. 호주 사람들이 인종차별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인종차별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되게 중국에 더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누가 걱정하냐? 진짜 호주 진짜 중국계 호주인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걱정한대요. 예를 들면 요즘 그래요. 왜냐면 저도 호주를 또 여행을 풀리면 가고 싶은데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게, 지금 호주 가면은 인종차별 당하고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인인데 걔네들 그 사람들이 보면 그냥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대부분은 중국인일 테니까 아시아인들. 그런 거 생각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고, 한마디로 이거는 국경을 닫자는 건데 아시아인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야 뭐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간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미셸 위 같이 엄청나게 골퍼가 나오면 사실 이 사람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없고 그냥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우리는 막 뉴스 스포츠면 톱에 거르고 막 미셸 위 한국인이다, 뭐 한국인 선수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그 공평한 게 뭔지 알아요? 예전에 우리 그 텍사스 무슨 주립대였나? 어디지? 총기 난사 사건 버지니아 공대였나? 버지니아 공대였어요. 네, 근데 조승희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걸 사과하고 다녔다잖아요. 거기 유학생들이. 그래서 미국인들이 어리둥절했대잖아요. 네가 왜?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적인 그런 집단성을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여기는데, 그 미국인들이 조승희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인들이 가서 우리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미국인들이나 호주인들 입장에서 이게 좀 반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긴 그러니까 했어요. 이 책이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동아시아인인 또 우리가 읽으면서 불편할 포인트가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많은 특징들이 우리가 가지고 중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 정도의 차이지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이 이란 말이에요. 일본인도 마찬가지고 대만인들 마찬가지일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안 좋게 활용을 하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활용하는 게 있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걸 또 아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맞아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인 여권을 들고 들어가면 입국할 땐 되겠지만 들어갔을 때 호주인의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이 텍스트 자체는 좀 비판적으로 계속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분도 인종주의,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다 이거에 반대하기 위해서 계속 활용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 취재원들이 누구냐면은 결국에는 중국계 호주인들, 그러니까 중국인들인데 뭐 2세, 3세 이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같이 중국에서 왔는데 호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예 갖게 된 그런 중국계 호주인들이 있고, 그게 아니라 호주 국적만 호주지만 사실 정체성은 중국인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지어서 이 둘을 대립관계로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인과 아시아인 제가 봤을 때 그걸 조금 인종 차별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그러니까 중국이나 호주나 마찬가지로 어쨌든 호주에 간 중국인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자기네들을 호주인으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고, 하나는 그냥 호주 국적을 얻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그런 그 호주인의 그 정체성을 가진 중국인들을 적대시했다면 이제 맞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꾸 중국을 주입을 한 거고, 호주도 뒤늦게 뭐지? 얘네들이 호주인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중국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중국이 해외에서 국가에 봉사하는 정책
되게 공식화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 출신인 사람이 충성심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중국에 공헌한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변화하는 현대의 중화성 그걸 대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건데 사실 그러니까 방금은 또 이제 인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긴 한 게 한국도 이런 비슷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 홍콩 민주화 운동 때 한국 내에서도 그 이제 각 대학에 이제 포스트잇 응원 이런 게 붙었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니까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막 붙이고 이랬는데 맞아요. 저희가 그때 사회팀에 있을 때 많이 해봤는데 서울대 그 붙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그걸 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자꾸 떼니까 한국인 대학생들도 모든 대학교에 퍼져가지고 계속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그때 제 동기가 기사 썼던 게 근데 그 중국인들 그 유학생들 단톡방에서 어디에 뭐 붙었다가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가서 막 떼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조직이 있고 그걸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과연 중국 시스템은 그 친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추측 자체가 이 조직이 과연 자발적인 단톡방 조직일 것이냐. 뭔가 그런 유학생 관리망 조직이 있고 해외 유학생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비판적인 포스트잇 붙였다고 해서 뭐 우리가 페이스북에 반론을 쓰거나 뭐 친구들끼리 가서 때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조직적인 행동을 할까? 실제로 그게 맞아요. 해외 중국인 관리를 뜻하는 교무 차오우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중국에. 뭐 그 정부 국정원 같은 조직이에요? 이게 해외 중국인 업무를 맡는 조직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외교부 외교부 안에 있는 영사관 담당 재외동포관리 뭐 이런 거구나. 네, 재외동포관리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무슨 일을 하냐면 각계각층의 외국에 사는 중국인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장려를 하거나 아니면 억제를 한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통해서 이 공산당이 바라는 어떤 환경에 맞게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인식을 관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대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게 중국 평화통일 호주 추진회. 이게 원래 중국계 호주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주의 더 친화적인 친근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친중국파들한테 밀려서 결국 넘어가요. 아, 그래요?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러겠죠.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더 약간 친중 쪽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넘어가서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캔버라에서 일어났던 시위 같은 거, 티베트 시위 같은 것도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니까 아까 남국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과연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발적인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되게 애국주의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국이 모르는 게 아니라 중국이 너무 잘 알아서 이게 결국에는 해외 중국 거주자들이 맨 처음에는 조금 배신자들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협력자가 된다고 얘네가 본 거예요. 태도를 바꾼 거지.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불법 이주자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도덕심이나 가치관이 낮다는 평가를 그 이주한 그 국가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미지가 깎이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그거를 추진할수록. 처음에는. 근데 어쨌든 10년이나 20년 뒤에는 결국에는 그 국가 사회 일원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불법 이주를 묵인하도록 당 간부를 막 설득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에 KBS 얼마 전에 한지 모르겠는데 KBS 다큐를 봤는데 좀 된 다큐인데 그 호주 중국인 문제를 다룬 다큐였거든요. 근데 거기 딱 시작이 이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비슷할 거예요. 거기 홍콩 민주화 뭐 지지를 했더니 홍콩인 그 중국인들이 캠퍼스를 점거하고 집회를 엄청 대규모로 벌인 거예요. 그래서 호주 경찰이 출동해서 해산시키는데도 막 안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 홍콩 지지 단체 그 집회하는 사람들 때린 거예요.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못 말리고 그리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집회를 하는 호주 학생들이 징계를 받고 그랬다. 왜냐하면은 호주에 있는 대학들이 중국에서 오는 수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사부에도 설명을 합니다. 그거를 견제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침공이잖아요, 이 제목이. 그러니까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하고 있느냐. 근데 그 말은 대학의 돈을 잡았다는 건 교수들의 연구에도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상공 조직 그걸 활용해서 뭐 지역 상공회를 점거해서 그 지역의 이런 경제적인 이권을 좀 중국에 친화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실 중국 이민자들 중에서 그냥 정부의 진짜 지시를 받지 않고도 그냥 애국주의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진짜 중국은 좋은 나라라고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80%는 될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호주인들한테 가서 엄청 친근한 거예요. 이들 어쨌든 이주를 왔으니까 호주한테도 친근하고 그치만 자기 나라에게도 친근한 거지. 그래서 되게 상냥한 얼굴로 다가간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뭐랄까 순진해 보이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되게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중국 문화 알려주고 막 춘절이라고 그 중국 설날 같은 거 막 알려주면서 막 기념행사 한다고 막 오라 그러고 불꽃놀이 하고 막 용 보여주고 막 이러니까 맨 처음에는 엄청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다 어떻게 보면 점령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약간 이게 호주 사회의 문화가 스며들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게 신기한 게 전 세계 2010년도에는 119개 나라에서 춘절 기념행사가 65개였대요. 근데 2015년도에는 900개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럼 몇 배로 불어난 거예요? 몇 배로 뛴 거죠, 이게 5년 만에. 그러니까 10배 넘게 거의 10배가 넘었죠. 근데 2021년 지금은 아마 진짜 1000개가 넘지 않았을까? 근데 참 근데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독일이 메르켈이 있었던 독일이 뭐 난민도 받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리스크가 있어도 그런 국경을 닫거나 이런 걸 약간 배타적인 걸 안 할 것 같은 나라잖아요. 미국은 해도.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전 좀 봐서 좀 충격 그러니까 좀 놀랐던 뉴스가 독일에서도 그 공자학원에 대한 조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나라도 공자학원. 공자학원이 한국에 1호고 공자학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다녔었거든. 한국문화원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주영 한국문화원 같은 시설인데. 근데 그게 신기했던 게 맨 처음에 그 공자학원이 들어왔을 때는 중국어를 가르치는 곳인 줄 알았고 그렇게 홍보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도 공자학원이고, 그러니까 공자학원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이랑 처음에 사이좋게 지낼 때잖아요. 맞아. 한창 중국이 뜨고 할 때. 그래서 공자학원 엄청 막 다큐도 나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미국은 이미 뭐 트럼프 때 이미 공격을 많이 했고, 근데 독일도 지금 그 조사를 들어가고 폐쇄를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자학원이라는 곳이 약간 문화적인 영향력 확대의 거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그걸 약간 위험기관 같은 걸로 리스팅이 돼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아까는 반론 차원에서 그런 인종적인 리스크, 왜냐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그런 자리가 없는 거는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실제로 왜냐면 그리고 그게 자기들한테 이득이잖아요. 국익이 도움이 되잖아요. 맞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뭐 여론을 더 좋게 만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게 중국뿐 아닌 게 제가 진짜 워싱턴 DC에서 인턴을 6개월 했었잖아요. 그때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일본이 진짜 그런 외교를 잘한다는 거였는데 그쵸. 이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모르실 텐데 워싱턴 DC에서는 4월 둘째 주인가? 뭐 그때쯤에 벚꽃 체리 블러썸 페스티벌이 열려요. 벚꽃 축제죠. 벚꽃 축제가 그래요? 열려요? 벚꽃 모르죠? 이거 다 모르더라고. 근데 그 벚꽃 축제에 가보면 뭐 파는 줄 알아요? 막 기모노 입고 막 돌아다니고. 아, 약간 일본 주간이구나. 일본 주간인 거야. 근데 저는 그거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게 근데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벚꽃이 워싱턴 DC 가장 큰 호수를 중심으로 진짜 다 둘러져 있는데 거기서 막 일본 문화 교류 막 이런 거 막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인들에 대한 인식이 워싱턴 DC에서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안 거예요. 근데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미국 전역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되게 좋은 게 문화적으로도 되게 뭐 많이 알려졌고. 맞는데 근데 DC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정치적 중심지에서 내가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신기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하는 행동이 안 좋게 보면 다 안 좋은 행동인데 사실 경계를 안 하고 보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인이 중국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야? 중국인이 팔이 안으로 굽지 그게 뭐가 잘못이야? 맞아요. 뭐 문화 당연히 홍보하지 뭐가 잘못이야? 뭐 한국인이어도 예를 들면 미국에 안 좋은 기사 한국 욕하는 댓글 달면 저 같아도 옹호하는 댓글 달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안 좋게 보면 댓글 조작이 되는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시각의 차이고. 근데 문제는 중국인이 너무 많아. 그렇기도 하고 그거를 당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그 많은 중국인을 컨트롤한다면 이라는 위압감을 느끼니까 맞아요. 서구는 좀 그런 통제, 뭐 중앙 집권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맞아요. 먼 스타일이니까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인종적 공포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전략적인 공포로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무섭긴 하죠. 한국에서도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백희영 기자가 얘기했던 단어 선택한 단어 중에 무방비로 당했다는 게 사실 이 교수가 어떤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는 건지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경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런 체리 블라썸 페스티벌처럼 뭔가 상냥한 얼굴을 가진 어떤 K-팝 페스티벌 있잖아요. 그런 우리 거를 막 BTS 완전 있어요. 열어야 된다니까 내가 그거 봤을 때. BTS 있어. 그때 말하자서 문명이란 게임에 문화로 다 이기는 공격하는 거야? 그 기술 문화 승리 기법 중에 맞아. 할로가 있어. 그래서 쳐들어가면 도시가 함락돼. 근데 제가 아는데 제가 문명을 좋아하잖아요. 문화로 승리하기 되게 어려워요. 아 근데 한국으로 하면 돼요. 아, 그래요? K-팝이 너무 나 세가지고. 다시 해봐야겠네. 알겠습니다. 게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3부 여기까지 하고 벌써 3부까지 했어요. 저희가 그러네요. 되게 빨리빨리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애국주의, 민족주의 뭐 이런 얘기를 3부에서 좀 했고 4부에서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시사점을 중요한 주는지 얘기. 그렇죠.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고 이 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